오늘은 유명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재밌대가리가 없을 정도일 것 같거든요.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범죄 사건을 좀 봤다, 유튜브에서. 뭐, TV는 당혹사, 이런 거 좀 봤다 하면은 사실 이거 모를 리가 없는 이제 초 네임드 사건이에요. 사진만 봐도 다 알잖아요. 조디악 킬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건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해. 뭐 전 세계는 당연하고요. 이게 또 범죄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미스테리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큼 난제였다는 거지. 저도 당연히 몇 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고요. 2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들어볼 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 피드에 뭐 타짜 이런 거 뜨면은 반사적으로 누르잖아. 그렇게 보고도 또 본단 말이야. 대사 다 외우고. 끝까지 다 봐. 근데 결국 재밌잖아. 난 재밌어. 그런 느낌의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1960년대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조디악 킬러라고 불러요. 영국에 잭 더 리퍼가 있다면 미국엔 조디악이 있다고. 우리나라 한정으로 비유하자면은 강호순, 유영철 뭐 이런 느낌. 밝혀진 대로면은 조디악 킬러의 첫 사건은 1968년 12월 20일쯤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니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외곽 동네 호숫가에서 데이트하던 10대 남녀에게 갑자기 누가 총을 쏴버렸고 1969년 7월에는 주차장에서 19살, 21살 남녀 2명, 9월에는 또 다른 호수에서 데이트 중인 22살, 21살 커플이 있고 마지막은 10월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기사 한 명을 살해한 그 사건을 조디악 킬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러. 주로 데이트하는 남녀를 노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그래, 이 새끼 못쏠 아다 아니냐, 뭐 나라에서 법적으로 남자 한 명당 여자 한 명 이렇게 막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딴 생각하는 개찐따, 막 도태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추측일 뿐이고 이 새끼가 단서를 안 남겨가지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었어요. 미제로 남은 사건이거든. 사건은 대략 이런 겁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제 채널에 과거 영상 링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고 쪽팔리니까 너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디악 킬러는 이제 이게 50년이 더 넘은 사건인데 왜 아직도 유명하냐? 연쇄살인이고 뭐 잔인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잔인하지. 근데 끔찍하다고 분류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야. 피해자 숫자도 뭐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밝혀진 7명 중에 5명만 사망했다고. 비공식으로 추정하는 거는 한 37건 되는데 시신이라든가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와야 그것도 확정되는 거겠지. 그 시기에 실종자 일부를 의심하는 단계일 뿐이고, 아니 그러면 씨발 새끼 이거 왜 유명하냐고. 편지 때문이야. 지가 먼저 신문사에 자기 범죄 사실을 밝히는 편지를 보냈어요. 익명으로 숨어서 자기 범행을 알리는 좀 관종형, 과시형 살인범이 되는 건데 편지 말투도 이상해. 이 새끼가 뭐 다 모르겠지만 찐따인 건 확실합니다. 성경책에 나올 것 같은 말투를 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다. 뭐 이딴 것처럼 존나 거만한 말투로 조디악 가라사대 어젯밤 살인사건 그거 내가 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한 짓이라고 증명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경찰이랑 범인만 알 법한 세부 사항을 적어놨어. 자기 맞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편지를 신문에 실지 않으면 뭐 폭탄 테러하겠다, 추가 살인 저지르겠다, 뭐 이런 협박도 했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내가 보낸 암호문을 풀어보셈. 거기에 내 정체가 나옴. 이런 식으로 막 광역 도발을 또 했어. 신문사에 암호 4가지를 보내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는 일주일 만인 1969년에 풀립니다. 다른 하나는 2020년에 풀렸어. 이때도 우리나라에 조디악 킬러 암호 풀렸다는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나머지 2개는 아직도 암호학자들이 풀고 있습니다. 암호가 오픈됐으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도전했지. 해외 커뮤에는 토론도 많았고 이 사건만 전문으로 파는 막 씹덕도 나타나고 했단 말이야. 제가 10년 넘게 범죄 사건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제 사건 위주로만 소개를 했어요. 사람이 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집중력, 호기심, 도전 욕구가 생긴다. 이런 의도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 위주로 했었고 조디악 킬러도 그래서 했던 거고. 거기에 이 새끼가 또 도발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꼴 받아서라도 더 풀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게 살인사건도 사건인데 암호 해독을 곁들인 그런 거죠. 미스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건이 전 세계에 소문났고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암호문 중 하나인데요. 저 밑에 이제 고누 같은 그림이 조디악 킬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그림이야. 이게 12황궁, 그 조디악 문양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조디악 킬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암호는 위에 글자 같은 것들인데 1969년 11월 8일에 신문사로 보내졌고 51년간 FBI, CIA, 미 해군 정보부, 암호 전문가들 그리고 음지에서는 또 저 같은 범죄사건 좋아하는 씹덕들이 또 해결해보려고 방구석 셜록들이 달라붙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12월에 호주의 응용수학자랑 암호학자가 풀었습니다. 웃긴 게 지가 이 암호랑 같이 보낸 편지에는 이거 풀면은 지 정체 알 수 있을 거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막상 해석하니까 별게 없어. 니들이 요즘 나 잡느라 애쓰는 것 같던데 재미있길 바란다. 니들이 나에 대한 단서들을 보여준 그 TV에 나왔던 놈은 내가 아니야. 뭐 사건 반장 같은 거에 용의자 얼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 나 아니다 이런 뜻이지. 난 가스실이 두렵지 않아. 뭐 잡혀서 사형당해도 안 무섭대. 왜냐면 나는 곧장 낙원으로 갈 테니까. 나는 나를 위해 일할 노예들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른 사람들이 낙원에 갔을 때 거기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나 조디악. 난 안 두려워. 왜? 다음 생애에 나는 낙원에서 편하게 지낼 거니까. 뭐 술 처먹고 썼나 봐. 뭐 이딴 소리를 해놓은 거야. 이거 풀려고 씨발 그 공부 많이 했다는 어른들이 50년 넘게 달라붙었는데 해석한 게 고작 이거야. 이 새끼가 끝까지 사람을 갖고 논 거지. 그래서 해석하고도 이제 범인이 안 잡혀가지고 미제로 끝나면서 이게 이제 연쇄살인을 넘어 미스터리 막 이렇게 분위기가 생기니까 처음에 난리였어요 다들. 이 새끼가 처음에 1968년이야 첫 사건이. 그때 저지르고 1년 뒤부터 한 5년 동안 심심할 때마다 이딴 거 써서 보낸 거야. 우리나라도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때 막 사람들 외출 안 하고 그랬잖아요. 동네 무섭다고. 화성 연쇄살인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새끼가 총도 들고 다니는데 불안하지. 또 스쿨버스를 공격해서 거기 탄 애들에게 한 명씩 총을 쏘겠다. 뭐 이런 협박도 같이 적어놨고. 이 새끼가 죽인 피해자들이 10대, 20대 초반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무섭잖아요. 아무튼 이러다가 사건 멈췄고 35년 만인 2004년에 수사 종결되면서 이제 미제로 남은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책, 영화 많이 나오죠. 제일 유명한 것만 말하자면은 이게 로버트 그레이스미스라는 양반이 쓴 조디악이라는 책이고요. 영화는 2007년에 데이빗 핀처 감독의 조디악. 여기 주인공들이 재밌습니다. 여기서도 책을 쓴 로버트 그레이스미스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 역할이 이제 아바타에도 나왔던, 스파이더맨에도 나왔던 미스테리오. 형사들 역할은 헐크랑 아이언맨이 했습니다. 다 어벤져스에 출연한 거야. 사건도 유명하고 뭐 한 20년 전 영화니까 우리는 지금 어벤져스로 익숙하잖아. 그 주인공들의 젊을 때 보는 재미가 또 있어. 이거 보고 간만에 조디악도 한번 할까 리뷰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러면 순서상 이 영화 리뷰를 하는 게 맞겠죠. 조디악 킬러의 사건이 주제니까. 근데 워낙에 또 유명하고 유튜브에도 이 사건 너무 많아요. 다 이제 범죄 사건 소개하는 유튜버들은 했던 얘기야.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아직 못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리뷰해보고.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다큐 하나 찾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다큐 리뷰니까. 조디악이다 이라는 다큐인데 영어 제목은 This is the Zodiac Speaking. 이 새끼가 맨날 편지에 쓰는 그 말 조디악 가라사대 이거야. 3부작이고요. 2024년 10월에 나왔는데 조디악 사건이 뭐 계속 말하지만 뭐 다 똑같습니다. 어느 영상이나. 이번에도 그냥 또 하나의 흔한 조디악 사건인가? 그러면서 일단 눌러가지고 대충 훑어봤어.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 근데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두둥 보면서 정주행했죠. 이 다큐는요. 조디악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조디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딱 한 명을 지목해서 3시간 내내 떠들고 있어. 3시간 내내 한 명만 조지니까 다 보면은 이 새끼 범인이네. 해결됐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근데 결론은 아직도 미제니까 뭐예요? 입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조디악이다에 나오는 사람은 왜
유력 용의자로 거론이 되고 그럼 또 뭐가 부족해서 최종 입증이 안 됐는지 이거를 알려드리겠다 이거야. 사건을 알면 더 재밌는 다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건을 모르면은 어때? 전나게 불친절한 다큐다. 시작부터 그래요. 니네 조디악 킬러 사건 다 알지? 이렇게 시작을 해.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가설을 하나 말해본다. 그래가지고 앞에 왜 내가 먼저 이제 조디악 누군지를 설명했던 겁니다. 이제는 사건 설명 단서 뭐 이런 거 없고요. 왜 이 용의자가 의심스러운지 이것만 말할 거야. 다짜고짜 미스터 앨런은 다이빙할 때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래. 아니 미스터 앨런이 누군데 싶어가지고 보니까 요 할제는 아니고 이 사람은 데이브 씨 워터라는 할제인데 이 할제가 미스터 앨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대요.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1961년에 캘리포니아 아타스카데라는 곳이 이때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야. 여기로 이사 오면서 아서 리 앨런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다는 거죠. 저기 위에 서 있는 아저씨. 이때 데이브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앨런은 담임교사였어요. 학교. 우리나라는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해외는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 아직. 남자 교사도 꽤 있잖아. 근데 이때는 드물었대. 남자 교사라는 자체가. 그리고 앨런이 보면은 체격이 좋죠. 그리고 대화해 보면은 또 재밌는 사람이라 가지고 애들한테 인기 좋은 선생님이었고. 데이브의 집안은 좋지 않았어요. 데이브가 장남이고 밑으로 동생만 셋이야. 이 네 자식을 엄마 혼자 키운다는 거지. 아빠는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들어갔냐는 건데. 아빠가 데이브의 여동생을 7살 때부터 성추행해 왔다는 거지. 여동생은 이게 문제인지 잘 모르는 나이였어. 8살 돼가지고 같은 반 친구에게 우연히 얘기를 꺼낸 거야. 아빠들이 잘 때 몸 더듬는 거 진짜 귀찮지 않냐?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 꺼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귀찮지만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그걸 듣고 친구가 놀라가지고 야 코니야, 이름이 코니야 이 동생이. 아빠들 그런 짓 안 해. 그러면서 코니도 이거는 아빠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리고 엄마도 놀래서 신고하고 아빠가 이제 재판 받은 거지. 이 새끼가 어떤 인간인지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딸이 최고의 신부감이 되도록 자기가 미리 교육을 시켜준 거래. 소아성애 사이코패스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던 거죠. 이러니까 엄마 혼자 애 넷을 키우게 된 건데 자기가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때 애들을 누가 돌보냐는 거야. 뭐 가정교사, 학원 이런 걸로 애들 좀 가르치면서 겸사겸사 맡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잖아. 이 고민을 엄마가 하고 있는데 이때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데이브의 담임 미스터 앨런이다 이 말이야. 데이브네 집에 간간히 오면서 애들 공부 봐주고 더 동생들은 아직 학교 갈 나이도 안 돼가지고 뭐 놀아줄 겸 친하게 지냈죠. 앨런이 특히 이 둘째인 코니를 가장 이뻐했대요. 이게 떡밥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당연히 엄마나 애들은 미스터 앨런이 고맙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거의 뭐 아빠 대신이니까 의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 엄마가 이 미스터 앨런과 슬쩍 썸을 타기 시작해. 앨런이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낼 곳이 없대 갑자기. 그래서 안 쓰는 지하실방 하나 내줬고 같이 살다시피 한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앨런이 엄마 방에도 들어갑니다. 아빠가 병원에 들어갔을 뿐이지 이혼한 건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도 당연히 남편으로 생각 안 할 게 뻔하고 어떻게 또 일하면서 애들만 보고 사냐. 외로울 거 아니야. 집에 어른 하나쯤 있으면 또 든든하다고. 애들도 선생님 좋아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니까 다 같이 좋잖아. 이대로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신문에 조디악 킬러 사건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무슨 짓을 했냐는 거는 뭐 진짜 개대충 알려줘. 그 어떤 조디악 관련 사건보다 대충 알려줍니다. 메인이 이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큐가. 또 아예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1968년 12월 20일 밤 발레이오 허먼 로드라는 호수에서 데이트하던 아까 잠깐 얘기했죠. 10대 남녀가 총에 맞아 죽는 살인이 벌어졌고 16살 제티 벤슨은 도망가던 중에 등에 5발 맞고 현장에서 죽었어. 남친인 17살 아서 패러데이는 머리에 맞았는데 지나가던 차가 발견합니다. 이때는 살아있었어.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에 죽었고. 밤중에 외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목격자도 없었고요.
피해자가 고등학생들이잖아. 얘네들이 어린데 뭐 어디서 누구한테 죽을 만한 동기를 사요. 원한이 또 뭐가 있고. 현장에 남은 증거도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지. 그리고 6개월 만에 같은 발레이오 지역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린 거야. 여기에 22살의 달린 페린이라는 여자가 19살에 마이클 마조라는 이제 남자애를 데리고 간 거야. 같은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만났대요. 얘네 불륜이거든. 달린 누나가 결혼한 사람이야. 연하남을 세컨으로 둔 거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뭐 불륜이 그렇잖아. 이렇게 음침하게 막 즐기고 있었어. 이걸 어떤 새끼가 나타나서 갑자기 총만 쏘고 도망갔다는 거지. 달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연하남 마이클 마조는 무릎만 다쳤대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경찰은 이때 관할이 달라가지고 단독 사건으로만 본 거야. 이때는 통신수단의 한계도 있고 연쇄살인의 개념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근데 이 두 사건이 어떤 계기로 한 새끼의 연쇄살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범인이 나타난 거지. 1969년 7월 31일인데 클로니클,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발레이오 타임즈라는 새 신문사에 나 범인임, 작년 12월 호숫가에서 커플을 총으로 쏜 사람이 나임, 이번에도 내가 한 짓임, 막 이렇게 보낸 거야. 이 새끼가 자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경찰이나 갖고 놀면서 지 자랑하려는 애새끼 마냥 범인이랑 경찰만 아는 내용을 편지에 적은 거야. 12월 그날 피해자 중 남자는 빨간 줄무늬 양말을 신었지. 이런 식으로 적었어. 자기가 잡히지 않을 만한 별거 아닌 얘기들을 한 거죠. 편지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암호를 신문사에 보냈어. 이 암호를 풀면 지 정체를 알 테니 일면에 꼭 실어달래. 안 싫으면 주말 내내 살인을 할 테니 꼭 올려달래. 실제로 신문사 두 곳은 일면에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신원을 증명할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줘라.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This is Zodiac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가 온 거야. 이때 최초로 범인이 지를 조디악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어요. 이게 조디악 킬러의 시작인 거지. 당시 조디악이 보낸 암호 중에 하나는 일주일 만에 풀렸고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난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 재밌잖아. 난 재밌어. 숲에서 야생동물 잡는 것보다 재밌어. 재밌잖아. 왜냐면 인간이 가장 위험한 동물이니까. 무언가를 죽이는 건 나에게 가장 스릴 넘치는 경험을 줘. 여자와 쾌락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 가장 좋은 건 내가 죽으면 낙원에서 다시 태어나고 죽인 사람들이 다 내 노예가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는 내 사후 세계를 위해 내가 모으는 노예들을 깎아내리거나 제압하려고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이게 뭐 단서가 있나 싶어가지고 기껏 해석한 게 이딴 뻘소리인 거야. 나중에 이 암호를 정신과 의사의 분석이 있었어요. 해석은 했으니까. 조디악은 이런 유형의 연쇄살인범들이 있어 영적 노예를 수집한다는 환상에 빠진 침울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비응신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그 뒤로도 조디악은 살인을 저질러요. 또 호숫가에 가가지고 저녁에 데이트하던 대학생 애들인데 대뜸 조디악 문양이 그려진 이거 동글뱅이의 십자가 까만 두건을 뒤집어 쓰더니 와서 총으로 위협했대요. 돈 달래. 주기만 하면은 뭐 살려보낼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돈을 줬어. 그러니까 이번엔 손발을 묶으래. 서로 남녀가. 어쩔 수 없이 다 했지. 그랬더니 이 새끼가 돈은 안 가져가고 칼을 꺼내서 막 둘을 찔렀대요. 남자는 6번, 여자는 10번 찔렸고 조디악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이런 낙서도 남겨놓습니다. 위에 조디악 마크 있죠? 밑에는 발레이호, 사건 일어난 호수 이름이 발레이호라서 밑에 숫자는 12-20-68, 7-4-69 이거는 이제 9월 27일 69년도겠죠? 6시 30분 뭐 이런 숫자고 나이프 뭐 이렇게 써있고 칼로 죽였다 이런 뜻이겠죠. 셋 다 지가 했고 나는 조디악이다 이런 의미로 보낸 겁니다. 연도별로.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 여성은 사망했고요. 남자는 크게 다쳤지만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질 수 있던 거야. 첫 번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수상한 사람 봤다는 목격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해요. 180쯤 키에 90kg 정도인 밝은 갈색 머리의 백인 남자를 현장 주변에서 봤대요. 근데 마지막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르죠. 1969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남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어. 여자는 없고. 이 피해자는 박사과정 공부 중이고 학비 벌려고 택시 알바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폴스타인. 범인이 폴스타인 죽이고 피 묻은 옷을 잘라갔어.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 옷 조각이. 편지지 뭐. 나요, 조디악. 이지를 하면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신문사로 조디악이 편지랑 이 자른 옷 조각을 같이 보냈다고. 그리고 끝에 조만간 스쿨버스 공격하겠다, 이런 협박하고. 이것 때문에 동네 난리 나고 부모들이 막 애 직접 학교 태워다 줘야 된다, 데리러 가야 된다. 도로가 마비될 때였대요. 하도 차가 많이 밖에 나와서. 그래, 알겠어, 다. 그럼 조디악 사건은 미스터 앨런이라는 양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미스터 앨런 얘기하다 말고 이렇게 빠진 거냐? 아까 목격자들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체격 좋은 백인 남자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했잖아. 비슷한 목격이 샌프란시스코의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미스터 앨런은 키가 크고 통통하지. 약간 곰상에 머리도 밝은 색깔이야. 목격자 증언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앨런이 학교 선생님이잖아. 수업 때 애들과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겠다면서 매주 한 번씩 암호문 만들기 수업을 따로 진행한대요. 학교에 편성된 과목이 아닌데 그냥 지 재량으로. 암호 풀기, 암호 만들기. 암호학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꽤 있는 양반이라는 겁니다. 경찰에 앨런이 조디악 킬러라고 신고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돈 체니라는 남자인데 체니는 아서 리 앨런의 남동생과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입니다. 동생 집에 놀러온 앨런이 스쿨버스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대요. 버스 앞바퀴를 총으로 쏴서 터트리면 차가 멈추겠지. 그러면 안에 애들이 한 명씩 차례로 내릴 거잖아. 그때 애들을 한 명씩 맞추는 거야.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음? 이런 거야. 조디악 킬러가 세 번째 살인하고 보낸 편지의 내용 그대로를 말했잖아, 지금. 대신 이 말을 한 거는 시점이 사건 벌어지기 훨씬 전이에요. 1969년 1월 1일이라고. 시간대가 안 맞으면 뭐 조디악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새끼 직업이 학교 선생인데 선생 입장에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건 좀 심하잖아. 이걸 같은 방 쓰는 돈 체니가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이 신문에 조디악 편지 공개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들은 얘기랑 똑같네? 놀래서 신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조디악이다. 지금 리뷰하는 이거 다큐가 못 나왔겠죠. 세 번째 호수 살인 사건 때 경찰과 앨런은 현장 근처에서 만난 적도 있대요. 앨런이 도로가에서 속도 위반한 거야. 검문 받았지. 신분증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막 주머니 여기저기 뒤졌나 봐.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어요. 이 새끼가. 경찰은 이때 주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어. 그랬겠지. 교통과에서 나왔으니까. 칼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앨런이 그래. 닭을 잡았어요. 저 치킨 좋아해요. 이걸 보고도 이 경찰은 씨발 속도 위반 딱지만 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 경찰 개욕 먹었어. 1972년 9월 돈 체니의 신고와 피해자가 지목한 유력 용의자 이 아서 앨런을 조사하려고 경찰이 집을 찾아갔어. 이때 앨런이 학교 관두고 근처 화학 공장에서 일했대요. 다큐 시작에서 나온 데이브 가족이 살던 그 지하실에서 쫓겨났나 봐.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었어. 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봤지. 각종 해부된 동물 사체와 모아둔 장기가 나온 거야. 앨런 생일이 1933년 12월 18일이래요. 어쨌든 뭐 12월 18일 날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잠수용 손목시계를 받았대. 그게 있더라고 집에. 이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똑같은 모델 실사고 앨런 건 아니고. 이 시계가 문제는 모델명이라는 건데 조디악 C 울프라는 거죠. 시계 보면은 위에 12시 밑에 문양도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 조디악 문양이 그려진 검은 두건을 뒤집어 썼다고 했잖아. 이 날짜가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생일 선물 받고
이틀 만에 스스로 지를 조디악이라고 부르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황 증거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우기면 뭐 또 방법은 없어,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경찰은 돌아갔고, 이때까지도 신문사나 경찰에 조디악의 편지는 계속 오고 있었다고. 그리고 2년 뒤 1974년 전직 교사인 아서 앨런이 결국 체포됩니다. 조디악이라서 잡힌 건 아니고요. 뭔 또 죄를 저질렀어 마침. 9살짜리 남자에게 성추행을 했더라고. 다큐 처음에 나온 데이브 가족 중에도 앨런에게 성추행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니를 제일 이뻐했대잖아. 그 코니가 피해자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쫓겨났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966년 10월 30일 앨런이 코니만 데리고 둘이 자동차 경주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데이브는 여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다. 나도 같이 가겠다. 뭐 앨런도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까 셋이 같이 갔거든 결국.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데이브가 잠만 자. 앨런은 코니랑 둘이 외출했어요, 하는 수 없이. 코니도 뭐 멀리 놀러 나왔는데 숙소에만 있기는 심심하니까 얼른 따라 나섰지. 근데 이 미친놈이 아직 16밖에 안 된 애 바지에 막 손 넣고 만졌대. 숙소에 돌아온 코니는 오빠를 깨우려고 했어, 데이브를. 근데 씨발 오빠 새끼가 안 일어나. 무슨 잠귀신 들렸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코니도 뭐 답답하니까 포기하고 주스 한 잔 마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잤다는 거야. 이 주스에 앨런이 약을 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새벽에 갑자기 앨런이 둘 다 깨웠대. 아니, 아직 해도 안 떴고 모텔 나갈 시간도 안 됐어. 근데 자꾸 급하게 가자는 거야. 애들이 잠 들 깨가지고 막 차에 탄 채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데이브랑 코니는 앨런을 좀 피했어.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와서 살았고 뭐 들어온 거 피한다 이런 셈 쳤겠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대요. 그렇게 살다가 코니는 19살에 결혼합니다. 근데 앨런이 자꾸 야 코니야 고향에 좀 돌아와라 계속 연락을 해. 코니가 남편 있고 애도 낳았어요. 자식도 있는데 엄마에게 뭐 내가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아 아저씨인데 왜 자꾸 오래?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간간히 엄마랑만 연락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앨런이 1966년, 1974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집 애들을 성추행했는데, 얘 수법이 그런 거야. 일단 남편 없는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 그래서 꼬셔. 그래놓고 애들한테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엄마가 내가 여자라고 쳐 내가 남친 생겼어. 당연히 내 자식도 보여주고 싶어지잖아. 자식을 알고 자식을 통해 엄마를 알게 되면은 엄마는 당연히 성인 남자를 경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애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막 의심하겠지. 근데 반대로 엄마가 먼저 알고 엄마가 내 자식을 이 남자에게 소개해 주는 거는 전혀 경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보증하니까 내 자식도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게 뻔하잖아. 오히려 엄마 쪽에서 내 자식을 더 먼저 보여주려고 그럴 때가 있다고. 애한테 접근해지기도 쉬운 거지, 그러니까 앨런은. 그리고 어쨌든 엄마가 혼자 키우니까 일하는 동안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남친한테 부탁하면 돼. 너무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접근이 가능해지는 작전이잖아요. 앨런이 그때를 노리는 거야. 이 짓거리를 반복하다가 1974년에 성추행으로 결국 체포되는데 4년 받습니다. 이 기간에 조디악 킬러의 편지도 멈췄어. 편지가 다시 또 이어지거든요. 몇 년 만에. 그게 1978년부터야. 이 새끼 풀려나고부터 조디악이 다시 편지를 보냈다는 거지. 이게 우연일 수가 있냐고. 당연히 경찰도 존나 의심했죠. 그동안 용의자로 한 2,500명 조사했대요. 그 중에 앨런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야. 일단 정황 증거가 너무 많고,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유부녀랑 주차장에서 차 대고 있다가 당한 연하남 마이클. 경찰이 얘한테 용의자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얘가 바로 찝은 사진이 하나 있어. 그게 앨런이야. 예, 이 아저씨. 이걸로 1991년에 다시 앨런 집 수색영장이 나왔어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집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제 뭐 동물 사체 같은 건 없고 수제폭탄, 폭발물 제조법이 나오더라고. 이 새끼 편지에다가 지 암호 일면에 안 실어주면 폭탄 테러 한다고 그랬잖아. 총도 있고 피 묻은 얼룩이 있는 칼도 나왔어.
그리고 오래된 구형 타자기, 아니 아직도 이런 걸 쓰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타자기가 또 있었는데 집에, 이게 1966년 10월 30일 첫 사건이에요. 조디악 킬러의. 조디악이 이 내용을 신문사에 보냅니다. 편지를. 타자기로 쳐서 보냈거든요. 대조하니까 같은 타자기야. 요 사건 잠깐 얘기하자면은 새벽 6시 반인데 18살입니다. 대학생. 세리 베이츠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던 도중에 폭행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사건입니다.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한 달 만에 범인 새끼가 자백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신문사에 보낸 거야. 이때 사용된 타작이랑 같은 모델이 앨런 집에서 나왔던 것이고, 1971년 3월 13일 보낸 편지에서 조디악은 지가 리버사이드에서 한 짓이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게 세리 베이츠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 같아요. 그럼 앨런은 타자기 문제 때문에 리버사이드 사건의 범인이라는 의심이 들어. 리버사이드 사건은 조디악 킬러의 연쇄살인 중 하나라는 논리가 생기잖아. 결국 앨런이 조디악이라는 건데, 이 당시에 리버사이드랑은 4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앨런이가. 굳이 이만큼 멀리 와서 살인을 해야 될까 싶잖아. 자, 근데 아까 코니 얘기했던 걸 생각해봐요. 앨런이 데이브랑 코니 데리고 어디 놀러 갔잖아요. 그게 자동차 경주 보러 가자 그래서 여행 갔던 건데, 그 지역이 리버사이드야. 이 날짜는 1966년 10월 30일입니다. 이 여자 죽은 날짜라고요. 그날 다시 얘기해보자면, 코니와 데이브는 앨런이 약탄 음료수 마시고 기절한 것 같아요. 특히 데이브는 여행 내내 잠만 잤고, 코니는 성추행 당한 뒤 들어와서 잤잖아. 주스 먹고. 근데 새벽에 갑자기 앨런이가 깨워가지고 일어났단 말이야. 코니까지 자니까 막 지 혼자 나가서 살인하고 돌아와가지고 도망치듯이 애들 깨워 돌아갔던 거라면 집으로. 아다리가 다 맞아. 근데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 결국 미제 사건은 이겁니다. 그럴듯하지만 앨런이 우연이라고 핑계댔을 경우 이걸 깰 만큼의 증거가 있냐는 거야. 왜? 앨런이 세리 베이츠를 죽였다는 증거가 그래서 있냐? 이걸 경찰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버사이드의 세리 베이츠 살인 사건은 미제예요. 아서 앨런이 범인으로 전나 의심되긴 한다. 뭐 이렇게까지고 단정을 못 지었어. 여기까지 보다 보면은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아무리 정황이라도 이 정도로 극악의 확률들을 뚫고 있으면은 씨발 좀 체포해서 한번 좀 조져볼만 하지 않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경찰들은 당연히 다 확신했죠. 그랬지만 결국 재판에서 입증하려면 물증 필요하잖아. 이대로는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애매하게 재판 넘겼다가 풀려나면은 다시 조사가 어려워지니까 증거부터 더 찾으려고 했어. 뭐 앨런 한두 번 만났겠냐고. 실제로는 이 문제로 또 앨런은 경찰이 상관없는 사람, 선량한 시민 수사하면서 나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나는 22년간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논리가 가능하잖아. 표면상 이 새끼 말이 타당한 건데, 그래도 이게 심증이 너무 이상한 게 많은 새끼라고. 1991년에 방송국 여기자가 단독으로 이 앨런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자에게 앨런이 감사 편지를 따로 보낸 적이 있대. 근데 봉투에 Z 한 글자만 딱 썼다는 거야. 편지 내용은 뭐 일반적이래요. 살인범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서 괜히 그냥 쎄하고, 아무튼 뭐 굳이 편지 봉투에 Z만 쓴 이유가 뭐냐고. 지 조디악 킬러 맞다고 뭐 은근히 밝히는 거야 뭐야. 범인이 아니면 억울해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경찰 한번 연맥이고 싶을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없진 않을 것 같고요. 괜히 그냥 반골기질해. 너무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관들도 생각이 많아지겠죠?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막 이런 Z 하나까지 의심하고 덤비고 하면은 정작 중요한 것에 신경 못 써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수사 진행비에 압박도 올 거예요. 미제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력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오늘 당장도 강력사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그 몇십 년 전 거 하나만 붙들고 있냐. 수사 진행비, 성과도 없는 수사에 계속 돈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경찰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죠. 이 사건도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가 1992년 8월 26일이 왔어요. 앨런이야. 58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결국 체포가 안 됐고 그 뒤로 조디악 킬러로 의심된다고 체포되는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이 새끼 이상의 그럴듯한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갑자기 죽어서 미스터 앨런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다, 뭐 딱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 다큐는 화자가 있어요. 맨 처음부터 나온 그 데이브, 그 할제. 이 사람 말로는 앨런이 죽기 전 자기랑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대. 데이브가 물어봤어. 선생님이 혹시 조디악 킬러예요? 그러니까 앨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깐 있다가 막 애새끼처럼 울더래요. 이런 노인네가. 그러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맞아, 나야. 이 지랄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26년 전인 1966년 리버사이드에서 약 먹여 재우고 동생인 코니를 성추행했던 일까지 지가 먼저 밝혔다는 거야. 데이브의 말로는 앨런의 눈치가 얘기 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조디악 킬러로 의심받아서 어차피 죽을 병 걸리는 마당에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막 얘다, 그래, 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솔직히 밝히는 건지 그런 확신이 들지는 않았대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데이브가 4학년 때부터 이 새끼를 알고 지냈어. 거의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런 아저씨 주둥바리에서 내가 네 여동생 성추행했다, 내가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말 들어버리면 당연히 배신감 들고 충격도 컸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 신고했는데 경찰 반응이 그래요. 아이, 그 사람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랬대. 지금이야 뭐 통화 녹음 있으니까 들려주면 끝나는 문제지만 이때는 없잖아요. 앨런도 죽어가지고 이런 통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데이브 혼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직도 데이브의 말뿐인 겁니다. 이 신고가. 그렇게 뭐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엄마예요. 이게 이제 데이브 죽은 기사고. 데이브가 통화를 엄마한테도 말한 적이 있어. 엄마가 한때 앨런이랑 썸 탔고 자기 친아빠도 코니를 성추행해서 체포된 마당에 썸남까지 똑같은 짓 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잖아. 이게 엄마. 이걸 고민했는데 자기가 조디악 킬러라는 것까지 들은 마당에 일부러 숨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엄마한테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엄마 반응. 아, 맞아. 그 사람이 농담을 참 잘했지. 참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아, 정말 좋았어. 이 지랄을 해더래요, 엄마가. 치매가 온 건지 이상한 반응이니까 또 막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더니 또 엄마가 혼자 웃다가 심각해지면서 데이브한테 야, 이브야, 아무에게도 너 말하지 마라. 니들이 궁금해하는 건 엄마가 창고에 있는 큰 박스에 다 모아뒀다. 나중에 엄마 죽으면 그때 한번 열어보고 그전에는 절대 열 생각하지 마. 그러고 나서부터 엄마는 일부러 조디악이나 앨런에 대한 대화를 다 피했대요. 이 통화랑 엄마와의 일을 영화로 만든 게 아까 잠깐 설명했죠. 2007년 이거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조디악 이거. 아이언맨이랑 헐크 나온다는 거. 이 영화가 실제 앨런이라고 묘사는 안 해요. 근데 봐봐, 주인공 대머리 까진 거. 앨런의 역할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생긴 거나 하는 짓이 진짜 앨런 그 자체야.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아가지고 앨런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실명 거론 안 하고 우회하는 방식 같고요. 누가 봐도 아서리 앨런이 조디악이다 이런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같이 보여요. 자, 그리고 데이브의 가족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엄청 놀랐대. 사건이 일어난 허먼 호수, 블루록, 베리에사 호수, 샌프란시스코는 앨런이 예전에 다 자기들 데리고 한 번 이상 여행을 갔던 곳이라는 거야. 앨런이 진짜 범인이면 이 데이브의 형제들은 지들도 모르게 살인을 따라갔던 거야. 아니면 사건 현장 답사 정도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조디악이 뒤집어 쓰던 검정 두건은 애들이 만들어준 거래요. 그리고 끝까지 애들 엄마는 여기에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자식들이 이런 사건에 연관이 돼 있어. 안 돼 있더라도 말 자체가 나와, 이름이. 그러면은 뭐 조디악이든 앨런이든 뭔가를 얘기가 나왔을 때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야. 이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감추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엄마가 2017년에 사망했어요. 상자를 열어볼 때가 왔어. 애들이 꺼냈지. 앨런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가 많고 그 사이에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봤지. 앨런이 직접 편집한 영상이래요. 자기랑 관련된 기사나 어떤 인터뷰를 모아서 녹화해둔 겁니다. 말로는 조디악 아니라고 한다는데 이걸 본 남매들은 앨런이 지가 한 일을 무슨 업적처럼 늘어놓는 트로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중에는 자기 사건을 마치 캐스트, 업적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잖아. 모르는 사이지만 다른 범죄자가 뉴스로 더 주목받으면 지 혼자 라이벌 의식도 갖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빙신들이. 우리나라에선 정남규가 유영철에게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잖아. 이 지랄을 하니까 자기 사건을 경력처럼 좀 만들고 달달 외우고 그렇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앨런도 영상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걸 본 남매들은 자기 엄마가 그동안 앨런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 평생 숨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 앨런이 조디악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될 정도 같았어요. 근데 뒤졌으니까 당사자의 인정이 없고 그리고 피해자, 죽인 증거가 있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미제가 된 거죠. DNA 정도의 확실한 물증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확인은 됐다. 비공식이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여전히 미스터리인 거냐? 해외에서는 이거 레전드 시리얼 킬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것도 다 암호문이 큰 거죠. 암호 4개 중에 하나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생전에 자기 정체를 암호로 공개했는데 죽고 나서 이제 앨런으로 밝혀지는 분위기고 남은 암호 하나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잖아. 딱 한 개만. 영화 같은 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아직도 여기에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풀린 암호를 보자면은 이거예요. 51년 만이었는데 슈퍼컴퓨터를 뒤지게 돌렸대. 이 암호문에 마지막 희생자의 이름과 위치를 숨겨놓았으니 풀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코니 헨리라는 이름이랑 올버니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나왔어요. 코니 헨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코니예요. 그럼 헨리는 뭐냐? 얘네 엄마가, 존나 의심되는 그 엄마가 결혼하기 전이 헨슬리였어. 헨슬리를 줄여서 좀 애칭처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애들의 엄마 성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 그리고 진짜 애칭이었다면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잖아, 결국은. 앨런이 몇 년 같이 살았으니까 애칭 정도는 당연히 알 법하고요. 애칭이 아니라도 애들 엄마랑 사귀었으니 본명을 또 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건이 다 맞아요, 앨런이 지금. 코니가 1970년대에 올버니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앨런이 결혼했는데도 코니한테 다시 고향 오라고 설득을 엄청 했잖아. 그때 이제 연락하던 곳이 올버니였던 거야. 괜히 잘 사는 애한테 지역 이동을 하라 마라 이거 왜 하냐고. 원하는 게 뭔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편지 보니까 이 새끼는 그 아까 스쿨버스 얘기도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점이 어떤 사건 이후에 보낸 건 줄 알았는데 미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고하는 편지를 쓰는 것 같아. 그걸 뒤늦게 보내는 스타일 같아. 코니를 죽일 계획으로 오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걸 보내놓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새끼를 우연이라고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코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큐가 끝나. 이 얘기를 3시간 내내 하는 거야. 좀 주요 내용만 압축했고 아직도 조디악의 마지막 암호는 해석 중이에요. 코니의 아들이 또 있어. 방금 본 여자. 아들에게 앨런이 칼을 하나 남겼어요. 미친 새끼가. 여기에 혈흔이 남아있어가지고 감식 맡긴 상태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 나왔나? 기사가 없던데. 그리고 조디악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 중 하나가 이건데 여기서도 DNA가 나왔대요. 봉투에 침 붙이고 우표도 이제 침 발라 붙이잖아. 그게 나왔나 봐. 이것도 DNA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큐는 앨런이 범인이라고 확인해 주진 않아. 의혹제기인데 말이 의혹제기지 누가 봐도 범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작부터 아서리 앨런을 범인으로 찍어두고 만든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왜냐면 확정이 아니니까. 이거 보면은 앨런이 범인이었으면 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을 찾은 걸로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 차이가 갈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앨런이야. 나 진짜 조디악 킬러 아니거든? 근데 이런 다큐가 나왔으면 뒤지게 억울하겠죠? 몇 개 우연으로 겹친다고 해서. 당연히 앨런이 죄를 많이 지은 새끼인 건 맞는데 이참에 아닌 것까지 다 덮어씌우려는 군중 심리도 있잖아요. 그럴 게 뻔해 이 새끼는 그러면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정황 증거가 일치하는데 그럴 거면은 경찰이 끝까지 확실히 입증을 해야겠죠. 확실한 입증 없이 한두 번 요 정도면 맞잖아. 그런 거에 동의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점점 무너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다큐 보면서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보통 범죄사건 다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인터뷰? 경찰, 아니면 뭐 유가족 이렇잖아. 이 다큐는 그러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이야, 다. 앨런 주변에는 있었지만 피해는 본 적 없는, 하지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큐가 진행되거든요. 수사를 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은 개인적인 이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벽히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 공백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채우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고. 그래서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이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 인물들의 말뿐이라면은 있는 정보의 양을 떠나서 아는 그대로만 말하게 될 거 아니야, 다들. 아는 대로면은 자기 입장 없이 인터뷰했다는 건데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근데 이만큼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브의 가족은 코니 외에 범죄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데이브가 약탄 주스 먹고 잤다는 것도 진짜라는 확인은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여동생의 성추행 사실도 나중에 앨런이 죽기 전에 통화했을 때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거든. 아직은 정황상 그래 보인다 까지인 거야, 모든 게. 데이브 형제들도 물어보면은 어릴 때 자기들에게는 앨런이 영웅 같은 사람이었다, 친절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다큐에도 출연해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앨런의 이야기를 조디악 사건 말하면서 언급하는 게 좀 선생님 배신하는 기분이 든다는 말도 해. 지금은 당연히 앨런으로 심증이 더 강화됐으니까 조디악 킬러였던 거라면 무섭다, 뭐 요 정도까지 입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앨런이 아닐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새끼 빼면 그나마 남은 용의자는 뭐 하나 있는데 얘가 있습니다. 얼 벤 베스트 주니어라고 조디악 킬러의 몽타주 상으로만 봤을 땐 제일 비슷해요. 이 사람도 이미 사망했고요, 근데. 유가족 중에도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조디악 사건은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결되더라도 그때는 처벌할 사람이 없겠죠. 결국 영구미제 확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범인이 밝혀진다면 뭐 수사상의 의미는 있겠죠. 오랫동안 남은 미스터리 사건 하나가 풀린다. 뭐 요 정도. 이런 사건이 나라마다 몇 개씩은 다 있는데요. 그게 거의 다 2000년대 전이야. 지금은 과학수사 발전 속도가 뒤지게 빨라요. DNA 기법도 뭐 강력하지. 그리고 프로파일링은 실체가 없는 범인을 찾는데도 유용해. 그건 사실인데 이런 수사 기법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데이터가 누적되면은 빡세죠. 왜? 일일이 사례들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통계니까. 지금은 여기에 이제 AI 수사 기법이 더해져가지고 이 통계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빨라졌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인공지능이니까 또 알아서도 응용을 해. 그러면은 범인의 숨겨진 패턴도 알아낼 수가 있대. 그 정도까지 왔어요. 인공지능이 또 자료 정리도 잘해가지고 사람이 열람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또 한눈에 보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AI를 쓰든 뭐 발로 뛰든 시간 단축에서 오는 다양한 시도, 뭐 정확도도 올라가고 뭐 이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이 정도의 강력 사건, 미스터리 뭐 이런 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결국 뭐야? AI 시대가 왔으니까. 젠슨 황이 그래픽카드 많이 찍어내가지고 우리의 치안율도 올려주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오반가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 끝날 때. 이번 다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다큐를 찾아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고!